그 혹시 최근에 드라마, TV에서 상영하는 드라마 중에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 보십니까? 계속 보진 않지만 뜨문 좀 보면서 뭐 신장 노동자이나 뭐 그런 적 있습니다. 네, 그거 이제 경기 도민이 사는 직장인들의 일상 내용인데 거기 보면 거주의 여건이라는 게 인간의 의식과 삶을 저렇게 규정할 수 있구나 그런 그렇습니다. 특히 산의 동호회도 가입하지 못하고 교통 문제 때문에 삼남매가 시간이 늦어지면 학교 택시를 타고 경기도에서 사실 교통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교통 개발하는 경기도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반면에 또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서 서울과의 출퇴근과 중앙량 인프라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GTX 아마 교통 문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정화석 의원께서 배우셨습니다. 예, 질문을 두개 할수록 시간을 거리 해체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사회자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실 경기도민 가장 큰 관심은 주거하고 교통이겠죠. 예, 그래서 앞에서 이제 뭐 부동산 문제 얘기했으니까 좀 교통 문제를 좀 얘기해 보시고요. GTX 지금 뭐 여야 후보 모두 뭐 노선 연장, 그다음에 뭐 추가로선 신설 이런 거 다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 GTX가 사실은 2010년 지방선거에 당시 김문수 경기지사 후보가 공약을 내면서 이제 이게 공론화가 된 거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 네 번째 지방선거입니다, 경기지사 선거가. 근데 그동안 보면은 GTX A 노선 지금 이제 공사하고 있고요. B씨는 아직 뭐 한사 떠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그 상황에서 D, E, F 해가지고 계속 후보들은 경기도민들한테 이렇게 희망을 심어주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지금 뭐 추가로 검토한 데가 5년 이상 걸릴 거다라는 뭐 전문가들 얘기를 많은데 그 지사님이 4년 동안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지금 이제 GTX A 노선은 지금 2024년 일부 개통이 되고요. 아마 이제 삼성역 구간만 2028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정 의원님 말씀처럼 B 노선 이후는 지금 이제 계획 단계에 있는데 워낙에 이제 대규모 공사가 되다 보니까 준비에서부터 그 절차를 밟는데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마도 다음 8기 민선도지사 임기 중에 이와 같은 계획의 확정 또는 국가철도 기본계획의 반영 또 그 밖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정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재정과 민자 간에 이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할 것들도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하면서 그 절차를 지금부터 밟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어쨌든 지금 네 번의 경기도지사 선거에 계속 중요한 이슈가 되어왔단 말이죠.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민자 구치사가 아닙니까? 사업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잘 이 진척이 빨리빨리 안 되는 건 아닌지 왜 이런 걸 갖다가 제가 후보님한테 묻는 후보님 저기 기재부 이차관 시절에도 그 이 여야의 그 복지 공약 보면은 거의 뭐 증세하고 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해가지고 한번 뭐 선거법 위반 논란도 한번 공격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느 정도 가능한가? 이 사업성이라는 게 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업성 문제는 이제 DF 같은 경우는 신설하면서 같이 봐야 되겠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정과 민자 간의 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하게 되면은 충분히 그 사업성 이익을 보고 있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절차에서 그 철도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것부터 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예타 이 절차가 쭉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주요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타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안 났을 경우에 노선을 조금 이 변경 수정하는 이런 것들이 그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뭐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를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 이제 교통을 이런 GTX를 통해서 뭐 제가 1시간 돌리려는 약속도 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축은 아까 혁신성장이나 또는 이런 것을 통해서 경기도 내에서 문제가 해결하도록 하는 것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자리, 교육, 병원 수요 이런 것들을 경기도 내에서 잘 해결함으로써 경기도 자체에서 해결되도록 함으로써 교통수요 자체를 줄이는 것도 함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아주 후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측면에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 사업성 측면 말고 철학적인 측면에서 지금 여야 어느 후보가 되든 지금 GTX는 뭐 밑에선 평택에서부터 북부로는 동두천까지, 그다음에 인천에서부터 양평, 안평까지 지금 다 뚫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지금 강원도지사 선거에서는 그거 지금 강원도까지 연결하자고 그러고 있어요. 후보님이 지난해 발간하신 저서에서 수도권 올인 구조를 뒤집자 라는 주장을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후보님이 평소 말씀하시던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입장에서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교통 공약에 대한 후보들의 과몰입,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의 철학에는 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이와 같은 교통이나 또는 수도권 인프라 문제와 지역 균형 발전제를 제로섬 게임으로 볼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의 특성에 맞게끔 투자와 또 여러 가지 발전하게끔 도와주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어떤 수도권의 여러 가지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인프라 문제와 이 조합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개가 다 같이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물론 이제 우리 정 의원님 질문에는 이제 한정된 재원의 이제 우선순위 이런 문제가 마침을 하실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같이 추구해야 될 가치다. 그리고 특히 GTX나 이런 문제는 민자 활용 방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이 KTX 이제 개통하면 지방에 이제 설치된 KTX 역 주변에서 지역 사람들이 올라가는 이 위축되는 빨대 효과라고 하지요. GTX에서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나요? 그런 현상도 있을 때는 또 반대 현상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제가 며칠 전에 포천하고 연천을 가봤거든요. 거기에 젊은 청년들 일자리 문제 또 창업하는 문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교육 문제 얘기를 하면서 또 거꾸로 또 호소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경기 북도 신설을 설치를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경기 북부 예를 들어서 경기 북부의 무한한 성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교통 인프라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쪽이 자생적으로 또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경제력 있는 개발을 발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산대교 문제 좀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사나흘 전에 일산대교 앞에서 부교가 추진하겠다고 연구를 하시는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거 사실 지금 법원서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네, 작년에 당시 이재명 지사가 강행하려다가 결국은 법원에 제동이 걸려가지고 지금 고난도중으로 지금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신다는 거죠? 지금 법원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예, 이건 법원 판단 일단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잘 법원 판결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강 다리가 28개인데 그 중에 유일하게 동반 다리가 일산대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서북 쪽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불편하다고 참 억울한 일이죠. 다른 다리 건너는데 돈 안 내는데 왜 이 다리 건너는데 돈을 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보완서명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점들을 충분히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재명 당시 이제 경기지사가 지금 일산대교 운영 주체가 국민연금공단이잖아요. 결국은 국민들로 받은 연금보험들을 거기다 투자한 셈인데,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투자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그때 이재명 당시 지사가 국민연금공단을 악덕 사채업자로 표현했어요. 너무한다. 예.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뜻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분 동의하시나요? 글쎄요, 제가 발언의 맥락을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SNS에 그냥 간단하게 헤드로만과 악덕 사채업자 같다. 글쎄요, 그 표현의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앞집 맥락을 모르고 이렇게 뭐라고 평가하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운영권을 이제 일산대교 운영권을 가져오려면은 보상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경기도에서 지금 산정해 놓은 게 한 2천억 원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근데 지금 그 연금공단 쪽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운영권이 2031년까지 있는 건데, 그때까지 이 운영 수익이 한 7천억 원 정도 날 거다. 이 한 5천억 원 정도의 이제 그 갭이 있어요. 물론 지금 일산도를 무료화해가지고 뭐 일산, 파주, 김포 시민들 전부 다 무료로 다리를 이용하면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국민연금공단 입장에서 손해라는 말씀이죠. 자칫 뭐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배임 혐의, 이것도 뭐 논란이 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나요? 이제 뭐 이런 문제가 이제 결국은 그 아마 이제 민자 또 국민연금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제 그 이익 환수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 지사 입장에서는 서복 주민들에 대한 그 불공평과 또 민원 해결 문제가 같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금액의 그 어느 정도의 그 도에서 산정하고 국민연금이 산정한 돈의 차이는 제가 뭐 정확하게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 법원 그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 방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재정 문제나 이 수익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더 들여다보면서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상금을 준다고 했을 때 뭐 한 2천억 원이다 그러면 그 중에 아마 도비에서 나가는 게 한 최소한 절반은 되겠죠. 글쎄요, 그 문제는 이제 뭐 도비에서 그 지금 1,000억 정도라면은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 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보다 좋은 조건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아마 시군에서 이걸 부담하기는 큰 부담은 어려울 거고요. 또는 중앙정부와의 또 관계에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 자꾸 한 사회자께서 눈치를 주셔가지고요. 마지막으로 한 네. 그 아까도 뭐 답변 중에 말씀하셨지만 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 그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지금 시장의 수용성 관련해가지고 일각에서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일괄적인 뭐 인상이 아니라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최저임금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노동계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물론 반대를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후보님이 경기지사가 되신다면 경기도의 최저임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거는 이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 후보님이 경기지사에 당선이 되시면 그 이후에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 얘기가 이 공론화가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네, 제가 부총리 있을 적에 그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검토를 했었어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 주 단위로 다루고요. 일본도 비슷한 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은 지역별 임금 차등 문제가 쉽지 않더라고요. 업종별은 비슷합니다. 업종별은 조금 더 신중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는 지금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어요. 최임위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로서는 그 최임위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 임금 그 차등가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업종별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최임이나 그 최임위 결정 과정에서 좀 함께 논의는 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 차등 적용은 약간 좀 부정적이라는. 네, 그거는 우리 이 널찍한 그 면적에서 그 지역 주민들 간의 그 위화감이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쉽지 않고, 다만 그 지역에서 정말로 주민들이 그 대다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이기도 하지만 적전인 지역도 있고 하가도 있고 또 주민의 출신 지역 구성도 다양하고 또 남북간의 불균형 문제, 정말 다양한 축적인 실제로 보여지는 문제를 갖고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도정 현안도 다양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권항 교수님
재개국 평가했다. 예, 저도 질문을 한 10개 정도 준비해 왔는데 못할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마침 또 시간이 됐으니까 핵심적인 거 한 두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후보님은 대선 후보 시절에 아까 정화석 의원도 잠깐 짚었지만 수도권 올인 구조를 뒤집지 않았다. 수도권보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공공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그래서 그 사례로 3기 수도권 신도시 개발, 수도권 광역 교통 정책 이런 걸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게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신 다음에는 이런 공약들을 대거 내놓으셨는데 경기도민의 표를 얻기 위해서 기존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역균형 발전은 아까 우리 다른 분 질문 때는 말씀드렸지만 제 소신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그 지역균형 발전을 해야지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수도권 문제, 경기도 문제와 지역균형 발전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렇게 표현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 북부 같은 지역은 지금 그 군사보호구역이나 상수도고 또 환경 아주 중점적인 규제를 심하고 있거든요. 또 경기도에 있는 그 잠재력을 아까 말씀드린 첨단이나 또는 4차산업과 관련된 첨단 이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또 뒷받침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추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경기도 혁신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것이고 경기도만의 혜택이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도 함께 파급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요. 또 경기도와 수도권은 나름대로 이와 같은 내용들 함께 추진해서 같이 추진하면서 이렇게 조화롭게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민주당의 이제 지방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오신 분들은 크게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관련해가지고 현행 그 수도권 정비 계획이 성장 억제 유지 계획이라는 거는 뭐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고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노무현 정부의 정책 실장을 지낸 변양균 전 장관이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현행 체제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기업 투자 유치나 조세 수입 증대 이익은 전부 수도권 지자체가 독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차제에 수도권은 기업 투자 유치, 비수도권은 이로 인해서 나오는 수도권 지자체의 세입을 비수도권이 좀 차지하는 식으로 만들면 비수도권의 수도권 규제 완화 찬성 명분과 동기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놨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 어떤 조세나 이 재정 체제가 우리 지금 세금을 거두면 내국세의 40%를 지방으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통해서 거둔 세금 40%는 무조건 법적으로 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방에 갈 적에 지방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보내죠. 지방 재정 조정제라고 하죠. 종부세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전혀 다 지방에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 재정 시스템 하에서 그와 같은 제도는 빌트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수도권에서 경기도에서 세금 많이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내국세를 잡히면은 지방 소득세와 지방 소비세와 지방 소득세 이런 것 서택스를 가는 것 외에도 40%가 지방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그런 제도는 돼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수도권에 대한 수도권 정비나 이런 것들을 풀어줌으로 생기는 이익을 지방이 좀 더 나눠주자 이런 뜻들입니다. 이미 그것은 지금의 아까 말씀드린 조세 체계를 통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더 추가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주어야 될지 문제는 좀 신중히 검토해 본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가장 큰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린벨트 제도인데요. 사실 그린벨트 제도는 뭐 정부가 앞장서서
사실상 훼손시켜왔죠. 임대주택제 운영을. 그래서 사실상 뼈대만 남은 상황인데 이런 그린벨트 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경기도가 대체로 남은 그린벨트 지역인데.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는 적극 활용을 좀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가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약간의 이제 사회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되 정책 타겟팅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모를 한다고 했을 적에 예를 들면 우리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무주택자를 위해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주는 정책적 타겟팅을 분명히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표현가치,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명분과 동시에 환경 보존에도 또 다른 측면에서 강화하는 정책을 같이 조합하게 함으로써 이 사회 갈등을 해소하면서 풀어야 되겠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일부 푸는 식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유엔 5.3국 서울 유치를 내세웠는데 과거 민간 차원에서 이런 운동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는 경기도 파주하고 고양시가 이 유치 운동을 같이 전개했거든요. 후보님도 역시 비무장지대의 평화공원 조성인께서 경기 북부를 평화경제 허브로 만들겠다는 그 공약을 밝히셨는데 유엔 5.3국을 경기도에 유치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워싱턴에는 국제기구인 월드뱅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송도에 있는 GGI죠. 글로벌 성장 환경 친구, 글로벌 녹색 성장기구. 유치할 적에 제가 유럽에 가서 그 운동을 해서 유치에 성공한 적도 있습니다. 기여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기구 유치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지금 유엔 본부가 지금 4군데가 있는데 5번째를 유치를 한다면 우리 송 후보도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평화라든지 또는 환경 문제와 관련돼서 또는 이런 점에서 무엇보다 이 DMZ 근처에 있는 경기 북부 지역이 가장 이 컨셉도 맞고 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 유치하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지사로 선정이 된다면 제가 또 국제기구 근무 경험과 또 많은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추진할 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화기로 감사합니다. 시간 단축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7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프로의 질문이 없습니다. 아마 너무 답변을 완벽하게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 2라운드 되면 새로운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 혹시 꼭 추가로 하실 질문이 패널 중에 있으시면 추가로 해주시죠. 정치 분야에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경기도지사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지자체장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라고 하면 국민들이 다 대선 주제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번 대선도 한번 나오셨었지만 이 경기도지사 되시면 대선에 다시 한번 도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표님 저는 지금 경기도 문제만으로도 지금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제 시간과 노력과 정열을 지금 경기도지사가 돼서 경기도를 발전시키는데 지금 모든 걸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더 다른 생각할 여유 없이 경기도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또 경기도지사가 돼서 경기도정을 잘 살피겠다고 하는 오로지 그 생각으로 뛰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대의원이 질문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하여간 여러 대통령을 모셨는데요. 경제적으로 경제 관리를 하셨습니다. 가장 좀 잘한 대통령과 좀 케미가 맞은 대통령을 부인지 뽑아주시면 예, 제가 대통령 6번 모셨습니다. YS 때 청와대 공부했었고요. 그 이후로 쭉 모셔가지고 부총리가 됐습니다. 굳이 우리 정의님께서 답을 강요하신다면은 저는 노무현 대통령 뽑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제가 비전 2030이라고 국가 비전 보고서를 만들었고 그 보고서를 통해서 저는 정책 당국자로서의 한계를 넘어서 이 경제 철학과 경제 가치와 이 국정 비전에 대한 눈을 뜨게 됐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가 아주대 총장할 적에 부총리 지냈을 적에 제가 처음에 사양하다가 비전 2030 보고서가 그 당시 캠프에서 중심 보고서였는데 그 보고서 만든 사람이 실체에 옮겨되지 않겠냐는 말을 듣고 제가 부총리에 들어갔을 정도로 그 보고서를 만들면서 국가 간 가치 철학 또 정말 힘든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한 구체화할 수 있어서 굳이 꾼다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가 가장 좀 그게 맞지 않았을까. 한번 더 볼까요? 근데 이제 실제로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신 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가까이서 모신 거 아닐까? 그 당시에 이제 비서관도 했고, 그랬구나. 뭐, 기재부로 돌아가 예산실장도 하시고, 차관도 하시고. 이명박 정부 시절은 좀 어떻게 했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국무조정 실장으로 뭐 이시영식 보고를 굉장히 자주 보고를 주는 상황이었었고 문재인 대통령께도 정기적으로 2주에 한 번씩 보고를 했지만 여러 가지 계통에서 뭐 자주 만나고 필요하면 통화도 하는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대통령이나 저는 소신껏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도 여러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치권에 대한 제 소신을 밝혔고 박근혜 정부 때는 뭐 제가 사퇴하려고 나왔었고 또 아까 문재인 정부 때는 소주성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정무직 새 정부에서 정무직을 하면서 저는 뭐 제 소신껏 그리고 제 실컷 일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화석 의원 질문인데 제가 좀 보충. 이재명 지금 후보가 경기지사 그 당시 지역화폐 효연성을 둘러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학계와 좀 다른 논란이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로서 지역화폐 효연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지역화폐를 보다 그 확대할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화폐 보면서 그 소비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수정 보완하고 확대 발전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전 지사의 정책 중에서 같은 생활 밀착형으로 이 도민의 생활을 바꾼 정책들은 승계하고 보완하고 발전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이제 뭐 대장동 이슈 등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지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대장동 문제나 또 법화 문제, 수사 문제 이런 얘기에 대해서 나온 것에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겠지만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거나 또는 정치적 의도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거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평가하면서 또 보완할 부분, 또 수정할 부분 하고 이런 수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의 목적이 아닌 그야말로 정해진 또 투명하고 제대로 된 절차에서 가는 쪽으로 가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미래를 위한 얘기들, 경기도를 위한 얘기들이 좀 화제가 돼서 비전 선거, 정책 선거가 됐으면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희도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짚었는데 좋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과거를 정확히 진단해야 미래를 또 지향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과 인식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한 또 판단의 기준이 되리라고 봅니다. 플로에서 질문이 왔는데 김재용 선생님께서 하셨습니다. 질문지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게 한국의 고위공직자 출신 중 정관 이유를 거절한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그 후에 정당들 국회의원 선거 등 출마 제의도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후에 지금처럼 대통령 선거나 도지사 선거, 출마 등을 염두에 두고 그랬던 큰 포석, 대기획이 아니었는지 솔직한 속마음을 듣고 싶습니다. 100%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정관예우 박근혜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 마치고 나오니까
장관 연봉의 20배 제의도 확보했습니다. 그 자리에 거절했습니다. 제가 뭐 특별한 그 철학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제 마음속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그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제가 전관 예우를 다 거절했다는 것이 뉴스가 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제가 정상이어야 될 것 같은데 뭐 거의 유일하게 제가 전관 예우를 다 거절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시는데 저는 뒷일 생각하고 그런 일 한 적도 없고요. 그때는 뭐 정치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었고요. 그냥 제 양심껏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모든 걸 거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고위 공직자로서 그것이 국민에게 무한한 책임을 지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합의의 주저없이 그런 결정을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대선 관훈 토론회에서 김동연 후보를 모시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지지율이 조금 저조하게 나와서 김 의원님 모실 경우에 다른 모든 후보들을 초청해 줄 상황이 돼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30몇 년의 경제 관련을 지내서 경영보라도 이런 것들을 듣고 싶었지만 그때 기회를 가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모시게 돼서 저로서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생하셨지만 마무리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그 좋은 질문 해주신 우리 패널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함께 표시합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말씀 주시는 그런 질문에 따라서 저도 또한 답변하면서 많이 배웠다는 말씀을 드려서 감사하다는 제 부족한 점도 채우도록 하겠고 또 주신 말씀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저 말하기 좋은 말, 남이 써준 걸 잃지 않고 진정성 가지고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정을 맡게 되면 4년지 경기도는 확실하게 배려했을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민들께 경기 찬스 드리겠습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셀프 찬스 없는 도민 청년들에게 경기 찬스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혁신 성장을 통해서 경기도 경제 몇 단계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일자리 넘쳐나게끔 만들겠습니다. 또한 경기 북도 많은 분들이 그동안의 정치적 그 공약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경기 북도 여러 번 가보면서 경기 북도가 북부지가 갖고 있는 그 성장 잠재력 보면서 분명하게 추진해서 대한민국 경기도 역사, 대한민국 역사의 한 획을 분명히 긋겠습니다. 4년 뒤 확실하게 다른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제가 갖고 있는 진정성과 또 그동안에 쌓은 역량과 경험을 통해서 경기도를 바꾸는데 분명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